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온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역대급 규모의 큰 세수 펑크를 맞이하게 되게 되면서 외평 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추후 외환 시장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기 전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주식 시장의 변화가 크게 찾아오게 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번에 발생될 환율의 위험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준비되어져 있는지 목차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의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 펑크와 외평 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다가 커다란 세수 펑크를 맞이하게 되었고 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평 기금을 끌어쓰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적인 부분을 첫 번째 시간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2부 시간에는 외환 시장에 환율 공세가 찾아오게 된다면은 어떠한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미래 전망적 차원의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편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정부입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각 정부 부처의 기관장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이 정부의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 보너스 차원으로 마지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첫 번째 목차인 1부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세수 펑크와 외평 기금. 이번 시간에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외평 기금을 세수 펑크에 끌어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서 결과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리면은 세수 펑크의 발생 원인은 일단 불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목별 세수 현황 도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눈에 띄는 세 가지 항목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항목이 대한민국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33.5%의 비율로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수가 빵꾸 났다라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이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개인들이 소득을 많이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나라가 걷어갈 세금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하게 되면은 나라가 걷어갈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이냐? 만약에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정부가 이 중에서 일부분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줘 가지고 너네들이 벌어들인 거 너네들이 많이 써라. 국민들아 많이 써라. 우리는 정부는 요만큼만 가져갈게. 하게 되면은 세수를 적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개인의 소득은 늘어나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가운데 세금이 줄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제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으면서 소득세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마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소득의 수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가져갈 돈, 세금도 줄어들게 되게 되면서 세수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써놨죠. 개인 소득이 일단 높아야지 그만큼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 소득이 높아져야지 그만큼 법인세도 가져갈 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부가세, 세 번째도 마찬가지이죠. 소비에 붙는 10%가 부가세잖아요. 여러분들 과자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하는 데 있어서 10% 부가세가 붙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지 그만큼 나라가 가져갈 부가세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개인소득, 법인소득, 그리고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야지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빠그러져 있다 보니까는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일단 세수 펑크의 발생 원인은 불황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편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자꾸 저한테 불황이 언제 찾아오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죠. 불황이라는 것은 5, 4, 3, 2, 1, 땡 하면서 불황입니다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불황이라는 단계는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97년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외환위기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는 97년도 11월이지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고 했었던 시간은 이미 94년도 연말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누적된 피로들이 뭉쳐서 터지게 되면서 발생된 게 불황이라는 이름의 뉴스 기사가 되는 건데 그 뉴스 기사가 터지면서 충격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이미 엔딩이 나는 거예요. 누차 제가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뭐 찾아온다 만다라고 하면서 주류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시선에서의 불황 경제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도 세수가 펑크가 나서 이런 상황이 목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게 되게 되면은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급감하는 국세 수입이라고 해서 여기 43조 4천억 규모의 세수가 확보가 덜 됐다라는 사실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이고 왜 이게 깎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법인적 차원으로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옆에 요 강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제가 가르쳐 드린 영상이 있어요. 화요강좌 코너에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웠던 부분을 끌어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 손익계산서 항목 맨 위에 매출액이 있고 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부분 확인했었었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은 차감해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법인세 항목이 되게 됩니다. 즉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높아야지 그 높은 순이익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높은 법인세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일단 많아야 돼요. 요 강의에서 설명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안 보신 분 계시면 시간 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무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법인세인데 이 법인세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 급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수 펑크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바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 어닝 쇼크입니다.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률이 뭐 1%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안 빠져버리니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 엄청난 순이익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가져갈 세금이 급감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수 펑크 발생의 첫 번째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기업들이 세금을 충당을 못 해주게 되게 되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러느냐?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높아야지 또 직원들한테 내려갈 것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경기와 상관없이 고소득을 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안 됩니다. 옆에 또 기사 보시게 되면은 물가가 너무 높고
금리가 너무 높은 이중고 현실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17년 만에 최대 감소를 보였다라는 기사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소득이 줄어든 반면에 이자 비용 중심으로 비소비 지출이 급증하게 되게 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은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내가 집을 사겠다고 예를 들어서 대출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자 비용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월급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이자를 내느냐고 뭐 250씩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50만 가지고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남은 250이 가처분 소득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자 비용과 같은 비소비 지출, 소비를 통한 지출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하게 되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자 비용 중심으로 비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곧 또 소비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500만 원 월급 중에 250은 이자 내고 나머지 250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소비를 팡팡 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또 옆으로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도 떨어지겠죠. 소득에 세율을 붙여가지고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고소득자에게는 그만큼 누진세로 세율을 크게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작은 사람들 10명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 뽑아내는 것보다 진짜 자산가 부자 한 명한테서 뽑아내는 세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감소됐다는 뜻은 그만큼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개체 자체가 줄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소비 둔화. 소비 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게 되게 되니까 그러면은 부가세가 또 감소하게 되게 되죠. 우리가 소비 활동을 왕성히 해야지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10% 세금, 부가세 지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비가 둔화되게 되면 부가세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그 어느 항목을 본다 할지라도 이 불황이라는 차원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세수 펑크의 원인이 불황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불황에 대한 경기 충격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이 세수 펑크를 통해서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이죠. 이렇게 경기 불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세수가 펑크가 크게 나는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됐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경기 시황은 굉장히 외면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주식장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지금도 코스피 지수가 2,50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경기 충격에 의해서 지수가 하루에 막 5%씩 막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 충격이 왔나 보다라고들 생각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경계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죠.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이 대단한 논리가 지금 탄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보세요. 경기가 악화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뭐가 자극이 되냐? 물가가 떨어져요. 수요가 내려가게 되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값을 낮춰서 팔던가 재고 정리를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물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게 되면서 야, 금리 인상만 안 하면은 모든 게 해결돼. 그러면서 증시는 올라가게 돼 있어. 여기에 굉장히 매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땐 그래요. 왜 그럴 법하냐면은 여기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21년서부터 22년이라는 요 시간 동안 하락장을 1년 반 동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시간 동안 계좌를 박살내고 지수를 떨어뜨렸던 그 원인이 금리 인상, 물가라는 거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계속 이 물가가 해결이 돼야 된다. 금리 인상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피해 의식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 없었으면은 물가 상승만 없었었으면은 이 꼬라지가 안 났을 텐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얘만 제거가 되면은 우리는 예전에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식의 의식이 주류 언론이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면은 경기 악화 이꼴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이꼴 증시 상승. 그럼 A 이꼴 B, B 이꼴 C 라면은 A는 C. 이것도 맞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논리를 잡아놓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되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탄생을 하게 돼요.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증시는 상승한다 라는 식의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탄생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고, 뭐 경기가 악화되면서 발생되는 물가 하락은 결코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7월 20일 날짜 영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야지 좋은 거냐 하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그런 식의 여론들이 또 지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3달 전에는 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오해가 발생이 된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이 경기 악화는 그냥 말 그대로 악재성 이벤트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바뀔 거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1년도, 22년도 사이에 금리 인상, 물가 때문에 당했다라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해서 나중에 경기가 악화가 돼서 이제 물가가 그만 올라간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한다. 라는 식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생기게 되게 되면은 저는 여기를 바라보지 않을 거다. 물가와 금리 인상이 중요했었던 시즌이 전반전이라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는 그냥 경기가 악화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게 되는 그 일반적인 상황, 실물 경기 충격에 대한 상황이 후반전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그 빈 공백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식으로 시황 판단을 한다라면은 저는 정반대로 경기 악화는 그냥 악재라는 차원의 내용으로 해석하겠다라는 영상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과거에 썼던 이 의견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증시가 상승할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판단이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많이 늦춰놓고 주식시장을 보는 사이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불황의 상황 속에 직면이 돼 있다는 것을 세수 펑크가 난 부분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부터이죠. 이렇게 발생된 세수 펑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외평 기금을 끌어쓰기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재정을 확대해서 가는 방향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밑에 볼게요. 역대급 세수 펑크의 외평 기금을 끌어쓴다. 정부가 유례 없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을 투입한다. 환율 안정에 쓰는 20조 원 규모의 외국환 편형 기금까지 끌어와 세수 펑크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여기 밑줄 쳐놓은 부분, 이게 아주 중요하죠. 즉, 빚을 쓰지 않고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라는 거. 이게 정부의 지금 방침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가 걷어들인 세수가 부족하면은 나라가 돈을 더 써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적자 재정을 쓰면 됩니다. 빚을 쓰는 거죠. 한국은행한테 뭐 돈을 찍어내라라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빚을 끌어 써서 일단 세수 부족분을 메워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재정, 완화의 재정 정책을 쓰지 않는다. 즉,
긴축 정책의 스탠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지금 뭐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긴축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재정 정책도 완화가 아니라 긴축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왜 경기가 안 좋다라는데 자꾸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긴축을 쓰게 되는 것일까? 이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 한다라면은 여태까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신 편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답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드린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적자 재정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 왜? 적자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은 곧 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스탁마켓 나우 25번째 영상 요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신용 위험은 한국에 오히려 더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지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 미국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자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피게 됐죠. 그래서 적자 재정 확대를 결정하게 되게 되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몇 달 지난 다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돼 버렸습니다. 왜? 빚으로 메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미국의 재정이 디폴트가 될 수도 있다.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스스로 강등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왜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실 이 미국의 행동은 다른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신용 위험을 자처한 셈입니다. 이 적자 재정을 확대했다고 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잣대, 적자 재정을 확대한 거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이 잣대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1등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조차도 빚으로 빚을 막는 이 재정 정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데 감히 한국과 같은 신흥 국가가 펀더멘털이 미국보다 취약한 국가들이 빚으로서 빚을 메워내는 식의 재정 정책을 한다 하게 되면은 니네도 신용 등급 강등, 미국이 한 단계 강등이라면 니네는 두 단계 강등, 이런 식의 잣대로 바라볼 수 있음을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자 재정의 한도를 높여서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통과를 못하면 디폴트고 통과를 하면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번에 적자 재정의 확대는 신용 위기를 자극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이 잣대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적자 재정 확대는 곧 한국의 신용 위험을 자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걸 딱 정해놓고 적자 재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덜 말아라. 만약에 그 방법을 택한다라면은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니네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버블이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식의 기준을 선사해 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상황을 전쟁이라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은 게 외평기금을 끌어쓰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외평기금은 그럼 또 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데 밑에 자세한 내용 또 들여다보시면은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 운용 계획안에 외국한 평형 기금채 20조 원을 조기 상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평기금의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넘기고 이를 정부가 일반 회계로 전용하겠다라는 계산이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평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며 공자기금은 간편 입출금 통장처럼 전체 기금의 여윳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다. 특히 국회 의견에 필요한 예산과는 달리 이 기금은 지출액의 20% 내에서 정부의 뜻대로 편성할 수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지출액의 20%가 있다라는 건데 이 공자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다가 올해 나라 살림에 쓴 뒤 내년 20조 원을 외평기금에서 빼서 채운다라는 의미이다. 대충 좀 느낌이 오죠. 세수 펑크가 난 것을 외평기금을 통해 일단 채워 쓰고 그 다음에 뭐 세수가 확보가 나중에 되고 경기가 다시 살아 올라서 돈이 생기면은 그걸 다시 메꿔 넣겠다. 라는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외평기금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데 이거를 잠깐 빼서 써도 정말 될까라는 거죠. 약간 그 게임 같은 걸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여기가 이렇게 뭐 본진인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처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본진인데 입구가 두 개입니다. 입구가 여기 하나 있고 입구가 두 번째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격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빵꾸가 빵빵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너진 전선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 이쪽 첫 번째 입구에 있었던 여기의 병력을 이렇게 끌어서 이쪽으로 배치를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방어가 다 되게 되면은 나중에 뭐 본진에서 생산되는 유닛들을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빈 공간을 다시 메워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 공격이 이쪽에서만 들어온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가 취약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쪽을 병력을 끌었었잖아요. 근데 상대방 병력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비어진 첫 번째 입구 쪽으로 쳐들어와 버린다. 그럼 여기 완전 본진 뻥 뚫리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까지 그냥 탈탈 다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확실히 있어야지만 이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외환시장이라는 이 첫 번째 입구가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공세가 치열하게 일어날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한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기금을 빼놨기 때문에 방파제를 빼놨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취약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취약해진 문제가 오히려 이 본진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2부 시간으로 넘어가서 차분히 하나씩 또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입니다. 환율 공세의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입성을 도와주는 격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써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 없다 하게 되면은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첫 번째 입구 잠깐 열어놔도 괜찮을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가 계속 강달러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긴축이라는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블랙록, 핌코 같은 거대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것이 곧 완화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것, 즉 고금리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긴축의 스탠스가 이어지는 것이지 결코 이게 완화적인 차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반응이 금리 인상을 또 할 것 같다 하면은 떨어지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할 것 같다 하면은 반등을 해버리게 되니까 마치 금리 인상만 안 하면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식의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연준은 지금 5.5%대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칸 더 올라가겠지만 한 칸 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어쨌든 5% 중후반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2%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고금리를 지속하면서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축을 이어가는 거지, 고금리를 지속하는 거지 결코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식시장에서 약간 좀 의도되는 것처럼 자꾸 추가 금리 인상만 안 하겠다 싶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깨졌다라는 그런 데이터만 나오면은 반등을 일으켜내게 되면서 마치 금리 인상 종료 이꼴 완화다라는 식의 인식을 심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큰 함정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은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서도 달러 인덱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7월 18일서부터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가 99.5%대에서 104포인트대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라고 해도 달러는 떨어지질 않아요. 왜 안 떨어지느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5.5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의 펀더멘털이 취약해지게 되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스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스스로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상승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괜찮습니다. 계속 정신승리만 하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깨지면서 강달러 기조를 알아서 일으켜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게 되면은 요 화면을 다시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제가 주식 119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당시 22년 7월 19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설명해드렸던 요 화면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오래전서부터 또 많이 그려드렸어요. 제가 전시경제 역학 이런 이야기 처음 하게 되면서부터 그려드렸던 그림인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은 이 마치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빠뜨려 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의 수위가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이 물의 수위를 쭉쭉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일정 수준까지 찼다. 이 일정 수준 여기까지 찼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춰놓고 이제 홀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 키입니다. 사람 키. 그래서 키가 2m인 친구는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서 이제 목이 물 밖으로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력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한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나라.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여기 한 180 정도까지만 물의 수위를 올려놓고 헐떡헐떡거리면서 있는 거죠. 근데 키가 이제 180이 안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머리 위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고금리로 끌어올려 놓고 올라간 고금리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키가 2m인 친구도 180까지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 있으면 되게 무섭죠. 하지만 생존은 가능합니다. 근데 180이 안 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주지만 상대방을 죽여버릴 수 있다라면, 왜 전쟁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키가 극단적으로 낮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이 차오르지도 않았는데 차오르는 중간에 이미 문제가 생겨가지고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뭐 파키스탄, 레바논,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은 먼저 상태가 망가져서 디폴트를 한 해 만에 하는 수준에 올라가게 된다고 이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었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다시 가져오느냐?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물의 수위를 180까지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거를 너무 높이 땡겨서 2m 넘게까지 가게 되면은 이 미국 얘조차도 수면에 잠기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생존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키가 180이 안 되는 애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고금리를 땡겨놓고 확 땡겨놓고 그리고 여기를 스테이블하게 유지시켜 버려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금리의 유지는 이 수위를 채울 만큼 다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세워놨었던 기준이고 그것을 22년도 7월 달에 설명해드렸던 거고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성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러한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이 뉴스는 저는 어떻게 들리느냐. 이제 180까지 물을 다 채웠으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가 180이 안 되는 애들이 수면으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중단 이꼴 부도가 터질 준비가 완료되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금리 인상 중단을 저는 좋은 메시지로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금리 인상이 되냐 안 되느냐가 저는 더 이상 이제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경기가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위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펀더멘털 붕괴의 오히려 시작점이 다가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키가 150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만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는 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평균의 신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순서가 찾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은 뭐예요? 고금리로 강달러를 지속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풀리면은 그렇죠. 이 수면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는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 강달러의 수위를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구멍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외평기금을 치워버린다?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한국의 무너지는 경제, 즉 신용위험인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또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절하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대 성장률이 기록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개선이 안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인 이 원화 가치를 결정하는 뭐 두 가지의 도구가 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한 가지씩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제네시스 아반떼 이야기를 환율 이야기할 때마다 많이 꺼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안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풀옵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아반떼인데 옵션이 깡통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옵션이 풀옵이냐 깡통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이 기준금리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가치가 세계의 짱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네시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폐는 신흥국 화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일단 낮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반떼라고 보는 거고, 대신에 만약에 아반떼 때 옵션이 풀옵션이다, 다 들어가져 있다, 최신식 아반떼다, 그러면은 구형 제네시스보다는 좀 더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많이 주냐 적게 주느냐, 그게 바로 기준금리. 그래서 금리를 세게 주면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 이자를 많이 쳐주게 되는 거니까 그 원화 화폐를 더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반떼냐 제네시스냐를 가르는 그 기준은 바로 두 번째 요거죠. 국가의 신용도. 나라가 튼튼하고 나라가 견조할수록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국가 신용도에 대한 기준을 봐도 그렇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다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 제가 제네시스의 풀옵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반떼의 깡통 옵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는 작고 제네시스 풀옵션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두 번째 국가 신용에다가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준금리가 높네 낮네 이거 가지고 화폐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많은 요인이 적용이 됐다라면은 앞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다 뭐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국가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화폐 가치가 결정되는데 더 많은 요인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변수라는 거는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 요인은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신경을 쓰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이 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용 평가를 높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대가 또 지속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높은 신용을 유지하면서 금리까지 고금리를 주는 달러는 더욱더 선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신용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까지 적게 주는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옵션까지도 깡통이다. 그러면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환시장이 안전하다? 방파제를 걷어차도 된다?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국의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 자, 만약에 1번, 2번 항목에 의해서 외환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한번 좀 올려보자. 금리를 올려보자. 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원화화폐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올려주는 정책을 단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도돌이표가 됩니다. 무슨 도돌이표? 예, 보세요. 아까 전에 봤었던 기사잖아요. 고금리, 고물가에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우리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 일부 시간에 살펴봤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고금리 있잖아요. 고금리. 안 그래도 고금리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경기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를 더 높여버린다 하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되게 되고 한국에 대한 경제 위험이 커지게 되니까 그만큼 국가 신용도가 또 깎여 먹게 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봤었던 그 2번 버튼이 또 눌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신용 위험이 자극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밑에 여기 보시면 고금리 정책으로 만약에 선회를 한다 하게 되면은 경제 위험이 지속돼 버리게 되고 이것이 또 국가 신용 위험을 또 가중시켜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금리 인상 단행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높아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다 금리를 또 올려버리게 되게 되면은 환율을 방어하기보다는 그쵸 경제 붕괴 위험이 오히려 더 클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1번으로
환율을 올리려고 하는 이 정책은 오히려 이번에 붕괴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자라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을 양쪽을 다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의 강달러 압력을 제거를 시켜버리면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물 이거 180까지 올려놓은 거, 이거를 낮춰주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아니면 두 번째,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죠. 한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신용 위험이 없다라는 차원으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180, 우리나라의 키가 만약에 180이라면은 이 키를 2m까지 늘려버리는 거죠. 경제를 개선시켜서. 그래서 2m인 키로 딱 있으니까 물이 180까지 차 있어도 난 괜찮다라고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오케이.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이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겠죠. 물은 물대로 떨어져야 되겠고 수위가, 그리고 키는 키대로 커지면서 양쪽으로 해결을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럼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라면은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코로나 유동성이 발생됐었던 이때 이후 현재 이 상황은 저는 충분히 빌드업 되어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뭐 전혀 모르겠지만, 제가 21년도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는 이야기 분명히 했었었고, 이게 지금 현실이 되게 된 이유는 이미 이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버튼이 눌려져 버렸기 때문에, 즉 코로나라는 경제 충격에 의해서 우리는 빚을 쓰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을 쓰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잘 나와져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뒤늦게 긴축을 하겠다고 어거지성 금리 인상을 땡겨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트러블들을 온팡지게 그냥 다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자꾸 뭐 연착륙이네 뭐네 하면서 경기 충격 없는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했었으면은 왜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부도를 터뜨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세수가 펑크가 나서 기금을 끌어쓰게 되는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연착륙이라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유동성 효과가 창궐해져 있을 때 충분히 큰 수익을 달성을 하시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고수익들이 계좌에 팍팍 꽂혀 있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시황관을 180도로 바꿔서 철저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존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맞다라면은 그쵸,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선물을 받았으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유동성에 대한 이 선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빅뎁 크라이시스라는 부메랑으로 넘어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서부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선물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물을 쓴 거에 대한 페널티를 맞을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리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근원적인 해결책은 작동되기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전쟁이란 차원으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지금 와서 전략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달러 환율 차트 월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예전에 화요강좌 시간에 또 파라볼릭 지표에 대한 강의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봐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파라볼릭 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들어서
요 위치 변경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 영상 속에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대략적인 이야기만 해드리면은 파라볼릭 지표는 대추세의 반전을 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1년도 1월 달에 환율이 1,080원에 있었을 때 이때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이 1,200원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파라볼릭 점하고 캔들이 만나게 되면서 이 점의 위치가 아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이 위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이야기하고 점이 아래에 있을 때 이제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대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그 지표가 이 점의 변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21년도 1월 달에 환율의 저점이 나왔는데 이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표 변화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여기서 환율 상승 배팅 하려면은 야이씨 1,080원에서부터 1,200원 가까이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환율 상승한다는 거 배팅한다는 게 좀 너무 높은 자리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파라볼릭 지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이 여기서 찍혔다 한들 이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면은 여기가 본격적인 시작. 그러니까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여기서 워밍업을 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때부터 환율이 본격적으로 급등을 해서 22년 10월 달까지 1,4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꼭지를 치고 그 다음에 점이 여기서 만나지게 되면서 점의 위치가 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쭉 진행이 됐다라는 그 점의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이번 달 들어서 이 점의 위치가 다시 아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환율에 대한 진저점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게 찍히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달이 돼서 이제서야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신호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야, 여기 1,200원 근처에 있다가 이제 1,300원까지 이미 100원 이상 올랐는데 야, 여기서 이게 또 올라간다는 거냐? 이거는 너무 높은 자리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데 파라볼릭의 대추세 전환 지표상 이 지표값이 참이라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터질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지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후행성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어요. 진저점이 뜨고 나서 한참 뒤에나 신호 전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나오니까 쓰레기 지표냐? 그게 아니라 대추세를 볼 때 의미가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이 대추세를 볼 때만 쓰는 거예요. 큰 추세상 의미가 있는 신호가 맞다라면은 어쩌면은 여태까지 워밍업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이 지표가 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하고 얘랑 또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점은 아래에 위치하고 캔들은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해야지 이게 설득력 있는 지표가 돼요.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의 변화는 이렇게 또 나와졌다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브로그로 준비한 편입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를 뭐 탓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0.1% 없다라는 사실,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정부가 다독일수록 더욱 높아지는 확신이라고 제가 써놨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자꾸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기에 있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양호한 흐름에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자꾸 외면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들을 지금 주류 언론이 좀
나서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도 better than expected 이 이름으로 실적이 분명히 과거보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earning surprise라고 표현을 한 다음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차원의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확신을 느끼는 편이에요. 제 영상을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놨었던 어떤 관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 상황하고는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 그게 나오게 되게 되면은 저는 기회가 열리는구나 라는 차원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이 금융투자라는 하나의 판을 어쩌면은 이렇게 스포츠 토토와 같은 거와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해드렸었죠. 월드컵 때 그 누구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했었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그런지 돌풍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를 잡아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지고 사우디가 이길 거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한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배에 가까운 배당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서 어차피 주식 투자에서 뭔가 커다란 성과를 내고자 하게 된다라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고 남들이 베팅하는 그 방향과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잘 안 찾아오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같아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보는 기준상,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저는 이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에 대한 사전에 시나리오를 이미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꾸 언론이 달라붙어서 괜찮다는 식의 인식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고 주식시장도 그에 따른 반응을 보여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괴리율이 커지고 괴리율이 커지는 만큼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게임이 되겠구나 하면서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한 기준이 그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목적지가 있고 그게 확실히 맞다라면은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주변의 언론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지만 성공이라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드리면서 적중력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월 달에 위기설이 없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영향이 제한적이다. 라고 하면서 다독이려고 하는 여론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껴지는 게 지금 더욱더 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래전서부터 지금의 상황을 예측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올 거다라는 그 예상을 이미 오래전에 해놓고 이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야, 너 그렇게 가다가 2년 뒤에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2년이 되는 그 시점에 진짜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그러면은 그때 그 무당이 했었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 불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을 미리 해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세수 펑크가 됐던 뭐 경기 불황이 됐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 하게 되면은 한국의 펀더멘털 취하,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더 오픈이 되어져 있구나, 열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주류 언론이 만들어준 메이킹해준 내용이 아닙니다. 즉 독자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시황에
집중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은 상황이 올 거라는 그 시작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21년도 상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끝이 있다라면은 그 끝 역시도 시작점을 알았던 자가 도착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는 제 판단 기준대로만 생각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걸 해보고자 한다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요 메시지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높은 네임 밸류를 갖고 있는 자일수록 더욱 경계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 오직 본인의 판단만을 믿는 것이 난세에서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저쪽으로 막 가고 있다 해서 같이 딸려 들어가고, 누가 여기가 이 산이 맞는 산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오히려 함정이 되기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생존율이 낮은 게임이기 때문에 대중이 가는 길보다는 소수가 가는 길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대로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투자 판단을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뭐 그대로 가셔야 되겠고, 저는 제 판단 기준대로 가던 길을 가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수펑크와 환율 이야기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좀 확고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고 다음 주에도 리더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